네, 나이스 신용평가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 부동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부동산 PF에 관해서 리스크를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 말에 40조 원대였다가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150조 원대로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돈이 되니까 많은 금융사들이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좀 바닥이었던 시기였고 그 이후부터 작년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2021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이제 장기 상승장이 펼쳐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거품이 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많은 업종은 보험,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순입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시면은 부동산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된 업종이 뭐 보험과 은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제 보험과 은행은 이제 부동산 PF 규모도 크지만 뭐 다른 뭐 그 자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은 보험과 은행은 이제 부동산 PF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그런 업종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축은행과 캐피탈 증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과 은행에 비해서 자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이제 저축은행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4%대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PF 규모와 이제 각 업종별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산 PF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PF라는 것은 토지를 구입을 해서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건물을 착공을 시작을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 단계별로 그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금을 공급하는 업종,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이제 따로따로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그 사업 단계별로 봤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이제 시행사가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행사가 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기 자본 일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돈을 이제 저희는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릿지론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업종은 주로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이제 이금융권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토지 매입 위험이 있고 또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인허가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도 매입하고 인허가까지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PF로 넘어가면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 PF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이 묶이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를 본 PF 미성사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토지 매입이라든지 인허가 뭐 이런 단계의 위험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은행과 보험과 같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이제 본 PF 대출 부분인데요. 이 본 PF 대출 쪽에서는 이제 크게 위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을 위험, 미분양 위험, 그 다음에 뭐 시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시공사를 교체를 해야 될 위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공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까지 이루게 되지 못할 위험, 준공위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9년간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고 또 분양을 하는 족족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던 금융회사들은 많은 돈을 벌었고 점점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꺾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분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PF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위험 중에서 이제 과거 한 9년간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미분양 위험이 커지게 되고 미분양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이 브릿지론에 투자를 하려는 본 PF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브릿지론이 거의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PF 쪽에서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 PF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제 본 PF에 새로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브릿지론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돈이 묶인 채 이제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업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은 리스크를 이제 앞부분에서 떠안게 되는 이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가 되는 업종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도 PF를 이제 어떤 단계,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위험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5개 정도의 팩터를 가지고 각 업종별 리스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뽑은 이제 지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PF와 자기 자본의 비율입니다. 즉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대비 얼마나 이제 부동산 PF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의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가 40%, 캐피탈사가 80%, 저축은행이 183%로 저축은행이 이제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단계 측면에서는 아까도 이제 브릿지론 단계가 사업 초기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PF 투자액 중에서 이제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증권사가 29%, 캐피탈사가 19%, 저축은행이 55%로 저축은행이 역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래 지표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PF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투자 단계를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선순위는 이제 이 사업이 엎어졌을 때, 빚잔치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이제 선순위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중순위와 후순위는 선순위 투자자가 돈을 받아간 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중순위나 후순위 비중이 높을수록 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돈을 받기 어려운 이제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중후순위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증권사가 47%, 이제 캐피탈사가 33%, 저축은행이 9%로 이제 증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에서는 증권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지역 부분인데 현재 미분양 현황을 보면은 이제 수도권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방 쪽에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업장에 많이 투자를 할수록 저희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방 사업장 비중을 보시면은 해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이제 비수도권 비중으로 봤을 때 증권사가 51%, 캐피탈사가 37%, 저축은행이 30%로 역시 이 팩터에서도 이제 증권사가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 부분인데 이제 그 이 투자한 부동산 PF가 뭐 주거용, 뭐 아파트를 흔히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뭐 상가라든지 뭐 물류센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비주거용 비중을 봤을 때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이제 비주거용 상가의 미분양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업종별 비주거용 비중을 보면은 증권사가 57%, 그다음에 캐피탈사가 35%, 저축은행이 51%로 역시 이 팩터에 있어서도 증권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의 비율은 저축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론 비중도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PF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아래 세 가지 지표를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권사가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좀 위험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연체율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PF 연체율을 보면은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PF의 질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을 보면은 증권사가 8.2%, 이제 저축은행은 2.37%, 캐피탈사가 1.07%,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은행은 1% 미만이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이제 작년 9월 말 숫자이고 좀 있으면 12월 말 숫자가 나올 텐데 아마 12월 말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느냐는 결국 이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이제 미분양 주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금융위기를 직전인 2007년과 그다음에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고, 그 뒤로 이제 미분양이 좀 줄어들어서 2020년과 2021년은 뭐 미분양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제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셨을 때 이제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원희룡 교통부 장관의 이 보는 이제 적정 미분양 증가, 미분양 주택 수는 과거 이제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6만 2천 호 정도가 이제 장기 평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 이제 미분양 주택 수가 이제 6만 8천 호까지 늘어나서 장기 평균이 6만 2천을 살짝 넘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숫자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이격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 속도죠. 이제 2021년 말에 미분양 주택이 이제 1만 8천 호였는데 그게 이제 2026년 말에 6만 8천 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선을 쭉 그어서 만약에 이 속도로 2023년 말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10만 호를 가볍게 넘을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10만 호가 넘어가는 미분양 주택 수는 이제 금융위기 직전의 수에 버금가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부동산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장의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PF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값이 싸면은 이제 미분양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높은 속도로 이제 분양가가 올라갔고,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그 이미 지어진 주택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격이 비싸고 뭐 싸고의 기준은 이게 상당히 상대적이어서 뭐 지금도 뭐 가격이 작년 말 대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아까 뭐 그 미분양 주택도 장기 평균을 봤던 것처럼 사용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이죠. 이제 보통 PIR, 영어로 이제 Price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이제 정상적인 수준인지 거품이 있는 가격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언론에서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 이제 지표인데 지금 소득을 1년 동안 이제 그 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야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에서 그 제시한 숫자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그 PIR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작년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이제 장기 평균 PIR은 한 8배에서 9배 사이 뭐 이 정도가 이 그래프로 보면 장기 평균 수준이고요. 근데 현재의 PIR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14배를 넘어섰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13.4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제 장기 평균 수준보다는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빠지고 올해 초에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도 뭐 일각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에 이제 뭐 바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회사의 하우스뷰는 아직은 바닥은 아니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희가 참고로 삼는 또 다른 지표 때문인데요. 이 주식 시장에도 이제 PIR과 비슷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주식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해서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버핏 지수는 이제 유가 증권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명목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PIR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과 소득을 비교를 한 건데 그 버핏 지수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버핏 지수가 PIR과 산출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 이 버핏 지수가 주식 시장은 상당히 그 가격이 시장 원리가 좀 빠르게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지표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게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핏 지수를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PIR의 그 다음의 모습을 이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버핏 지수의 장기 평균을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80%에서 100% 사이를 이제 적정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제 주식이 굉장히 싸진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100%를 넘어가면 이제 과열 단계에 있어서 주식이 굉장히 비싼 상태인 거죠.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8년도에 이제 버핏 지수가 50%대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주식 시장이 가격이 이제 싼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평균을 벗어난 것이 이제 2020년과 2021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엄청 낮추고 이제 돈을 막 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년에 걸쳐서 좀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거품이 빠르게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98%. 그래서 지금 정상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결국 시장의 자정작용이 있어서 비정상은 오래 지속이 될 수 없고 결국에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주식 시장이고 이 그 PIR도 결국에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원희룡 교통부 장관은 이제 교통부 장관의 어떤 정책 목표를 기자들한테 질문을 들었을 때 그때 답변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타겟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PIR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금 현재 13배 수준인 PIR이 장기 평균 수준인 이제 8배나 9배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돈을 집어넣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제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부동산이 안 팔리는 이유는 특히 이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가격이 비싸면 그러면 할인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은 우리가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건설비 뭐 저제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뭐 할인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뭐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과연 그런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몇 달 전에 이제 강북의 수유 칸타빌이라는 데서 이제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이 나니까 다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15%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미분양이 나고, 그러니까 그 미분양이 난 아파트에다가 다시 또 12% 정도를 추가 할인을 해서 이제 LH가 이제 일부 주택을 매입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가격에서 이제 15%를 할인을 했고 거기서 또 12%를 추가 할인을 하면은 얼추 분양가 초기 분양가 대비 이제 25%를 할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할인 분양을 한 아파트를 매입을 한 것을 여론에서 좀 질타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인터뷰를 통해서 내 돈이면은 그 가격으로 하진 않는다. 이제 원래 분양가 대비 25%를 할인했지만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분양가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증권사만 한정을 한 것이고, 증권사는 매 분기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업무 보고서에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분은 각 증권사가 투자한 이제 부동산 PF 사업장에 이제 그 사업 계획상에 이제 분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엑싯 분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엑싯 분양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분양가가 이 정도까지만 되면은 우리는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선순위 투자를 한 증권사들은 보통 분양가가 한 60%까지 낮춰줘도, 그러니까 40% 할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금감원에 보고를 했고, 후순위 투자를 한 증권사들은 분양가가 분양률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해도 우리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권사 평균을 내보니까 총 분양가 대비에 이제 엑싯 분양률은 한 66% 정도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이제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PF 사업장의 사업 계획상의 분양가에서 34% 정도 할인을 해도 이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리포트를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인용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그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34% 할인이라는 것은 뭐 경매 시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숫자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알고 계시지만 외면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시행사나 그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얼마나 사줄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주택 시장이 이제 그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이라, 결국은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원가가 이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경매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춰야만 지금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높은 분양가를 고수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 증가 속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경착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출, 그 다음에 뭐 입주할 때 뭐 실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두 개, 이제 기준금리와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낮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가격이 과거에는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것이어서 일단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굉장히 수년간 지속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조치는 이 떨어지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힘밖에 없고 이 떨어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힘은 지금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분양을 받아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를 올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이제 장기간 뭐 한 8년, 10년 동안 분양권을 파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부가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역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까 이 PIR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은 정부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이 PIR이 결국에 이 버핏 지수처럼 떨어질 텐데 이 버핏 지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는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는 이 그 부동산 경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미분양 주택이 너무 급속도로 느리지 않게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플레이어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좀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스탠스를 좀 변화를 시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제 미분양을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금융시장이 좀 극심한 이제 자금난을 겪었는데 그때 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제 자금난을 해소를 해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고 현재의 상황은 이제 늘어나는 미분양과 또 앞으로 발생할 미분양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이제 정부의 이제 방향은 이제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PIR을 정상 수준으로 내리는데 이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목표고 이제 금융 쪽의 이제 금융위원회 스탠스는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금융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 지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사업장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 사업장은 결국엔 NPL 처리를 해라.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금융 비용만 늘게 되고 이제 캠코 같은 공적 기관에서 이제 자금을 준비해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굉장히 헐값으로 넘겨라. 그래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 공급을 해주겠지만은 이제 3월 6일 날 금융위원회 백브리핑에서 이제 권대영 상임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이 모든 대책은 당연히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분양가 할인이 전제가 돼야 되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지속되는 이제 금융 지원은 분양가 할인을 통해서 이제 미분양을 줄여 나가려는 뭐 금융업계와 이제 건설업계, 뭐 시행사, 뭐 이런 업계 전체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간 벌기에 지나지가 않고 미분양은 해소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상 사업장은 계속 돈이 지원이 되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분양을 해서 팔려 나가야지만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폭의 할인 분양을 해서 해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혹자는 이제 부동산은 결국에는 들고 있으면 결국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버티면 되는데 왜 정부에서 계속 등을 떠미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나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업종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건설업계나 그다음에 뭐 금융업계들이 좀 약간 고통 분담이 있겠죠. 뭐 손실이 좀 불가피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도 손실을 안 보겠다고 버티다가는 같이 다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또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퍼도 있기 때문에 좀 연착륙을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